제 발제는 보험 파트는 제외하고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적인 차원에서 왜 우리가 생산적 금융을 필요로 하는지, 그 의미는 뭔지, 그리고 구체적인 과제는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생산적 금융을 필요로 하는 두 가지 우리 경제의 근본 문제가 있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생산적 금융의 데피니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해외 사례와 우리나라에서의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경제 전체 그림을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맨 아래에 있는 저 그림 보시면 저게 1인당 GDP 추이입니다. 그래서 1960년부터 2023년 4년까지 근로자로 살았다면 그 사람이 이 축적한 전체 평생의 GDP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 보시면은 1960년에서 87년까지는 굉장히 밑바닥에 깔렸다가 그 이후로 급속하게 올라가고 굴곡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약간 기울기가 좀 죽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우상향하는 그런 그림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몇 년 전에 노벨상을 받은 에이스모 글루와 로빈슨이 아마 이 그림이 없었으면 노벨상을 못 받았을 겁니다. 이러한 그림이 나오는 궁극적인 차이가 다름 아닌 제도에 있다. 민주적, 포용적 제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학문적으로, 실증적으로 밝혀서 노벨상을 받았는데, 그 많은 연구 내용들이 중세기도 있고 근대도 있지만 현대 세계, 현대 사회에서 가장 극적이고 뚜렷하게 보여주는 케이스가 한국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에이스모글루는 노벨상금의 절반은 한국에 줘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면 그 87년 이후로 이 그래프의 그 밑에 적분값을 보면 이 87년 이후의 적분이 전체 적분의 97%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놀랍게도 에이스모글루와 로빈슨 그분들이 얘기했던 포용적 민주적 제도가 경제 성장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을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케이스라 할 수 있고요. 또 재미있는 거는 제가 최근에 들여다보니까 우리는 1961년도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화라는 이름으로 기억을 하는데, 놀랍게도 1960년 4월에 원조 경제의 실패로, 일반적으로 정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만 원조 경제적 차원에서는 원조 경제의 실패로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나고, 그 직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 랜드 연구소에 당시 후보연구소, 스탠포드 후보연구소에도 같이 겸임했던 분인데 찰스 울프라는 분이 장면 박사 정부의 부흥부에 들어와서 고문으로 있으면서 거기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분은 누구냐면 굉장히 철두철미한 케인즈주의자입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의 모든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은 케인즈주의가 잡고 있었고, 그래서 케인즈주의를 받아서 만들었던 게 5개년 개발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조 경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시카고의 밀턴 프리드만 교수가 원조 경제는 하지 마라, 그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보수주의적 관점에서 부정을 했는데, 찰스 울프 박사가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그러면서 원조 경제가 살아남고 한국의 5개년 개발 계획이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케네디가 굉장히 싫어했지만 5.16을 그래도 어쨌든 가져와서 또 5.16 정부도 정확하게 이 계획을 그대로 실현을 했어요. 이게 일종의 케네디 정부가 후원을 한 조건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측면인데, 어쨌든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는 산업화가 있고 민주화가 있다라는 막연한 그 저널리즘이 있는데 사실은 엄격하게는 그렇지 않다. 그 단계 민주주의 단계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민주주의의 조건 속에서 경제개발 계획이 나오고 지금 오늘날 이러한 성장의 과실을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근본 문제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2024년 말 기준으로 성장률이 0에서 1% 수준으로 떨어질 정도로 지난 20, 30년 동안 경제 성장률이 계속 하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5년마다 1%씩 하락하는 5년 1% 하락의 법칙이라는 명칭도 있습니다만 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이 문제는 성장률이 하락한 이 배경에는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60년부터 추진해왔던 성장 정책의 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마이클 포터 교수가 얘기하는 모방 성장입니다. 모방 성장은 똑같은 퀄리티지만 싼 맛에 파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장 전략이 중국과 베트남의 등장 이후로 소멸되기 시작했고 이제는 더 이상 그건 작동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본 문제는 소득 불평등, 자산 불평등 문제입니다. 소위 K자 저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빨간색과 노란색이 그 K자로 벌어지지 않습니까? 저게 바로 K자 문제인데요. 상위 10%와 하위 40%의 소득 그 불균형이 저렇게 심화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위에 있는 거는 소위 자산 불평등입니다.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60%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는 건데, 이러한 두 가지 근본 문제가 있고 바로 이 두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국민주권 정부에서 추구하는 경제정책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근본 문제 1에 대해서는 기술선도 성장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성장정책을 추진하는 거고, 근본 문제 2에 대해서는 모두의 성장이라고 불리는 성장정책을 추진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성장은 두 개의 성장정책의 기본적인 룰이 되는, 인프라가 되는 그러한 측면을 이제 의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선도 성장은 사실은 경제학에서 2차 대전 이후로 끊임없이 발전해온 경제성장 이론의 맥락하고도 매우 일치합니다. 가장 최근에 경제성장으로 노벨상을 받은 분이 이 폴 로머라는 경제학자인데, 이분의 내생적 성장 이론에 의하면은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기술의 변화, R&D에 의한 지식 자본의 성장, 이것에 의해서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기존 성장 이론은 소위 L과 K, 노동과 자본의 문제로 봤지만 이분은 그거보다 앞서서 R&D 투자에 의한 지식 자본의 성장, 그것이 바로 핵심적인 성장의 요인이고, 따라서 기존의 성장 이론들은 일정한 수준이 되면 성장률이 정체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내생적 성장 이론에 의하면 결코 성장이 정체하지 않는다, 지속적으로 성장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왔고, 바로 국민주권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기술선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맨 아래 수실에서 보시는 것처럼 A로 표시되고 있는 지식 증가율로 표시되고 있는 바로 기술선도 성장이 바로 저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에서는 이 이론을 깊게 얘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만 두 가지 방정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의 성장 이론에서 얘기했던 아래에 있는 자본 축적 방정식이라는 게 있고, 이 이론에서 새롭게 얘기하는 지식 축적 방정식이 있는데, 폴 로머가 노벨상을 받는 것은 맨 위에 있는 저식 하나로 노벨상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식 하나가 단순해 보이지만 저게 결국 R&D에 의한 지속 성장의 스토리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가능한 정책의 패러다임을, 새로운 패러다임의 챕터를 열었다고 하는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위에 있는 저 식이 바로 생산적 금융과 관련된 거고, 아래에 있는 식이 이 포용 성장, 포용 금융과 관련된 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장률을 분해를 해보면 우리 흔히 이제 경제학에서 소위 스테디 스테이트라 해서 균제 성장 상태를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 균제 성장 상태에서 성장률을 쪼개보면 생산적 금융과 이제 포용적 금융으로 쪼개는 거고, 바로 저 앞단에 있는 게 기술선도 성장, 뒷단에 있는 포용금융이 바로 모두의 성장과 관련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선도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R&D 금융이고, 이게 바로 생산적 금융의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실리콘밸리를 예로 들면, 실리콘밸리는 그렇습니다. 실리콘밸리는 철저하게 이 아래에 있는 식에서 실리콘밸리는 뒤쪽에 있는 K로 표시된 거는 신경 안 쓰고 앞쪽에 있는 항목에 신경을 쓰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는 모든 걸 R&D를 해서 설계를 하고 해외에 수주를 주는, 그래서 우리는 SK와 삼성은 엔비디아로부터 그런 수주를 받아서 생산을 해내는 이제 이런 구조로 분업화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기술선도 성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도 엔비디아처럼 해외 주문 제작을 요구하는 그러한 기업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의 모델들을 한꺼번에 그림으로 그려보면 간략하게 이와 같이 삼각형으로 표시해 볼 수 있을 텐데요. 맨 아래에 있는 수평으로 깔린 거는, 저거는 이제 공정성장, 전체 국민들, R&D 파워가 0에서부터 1이라고 우리가 스케일을 정하면 0이든 1이든 모두를 대상으로 해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공정 경쟁의 틀을 만드는 게 공정성장이고, R&D 파워가 가장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수직으로 경제 성장을 치고 올라가는, 칼처럼 치고 올라가는 그 경로가 바로 기술선도 성장이 되겠고요. 모두의 성장은 R&D 파워의 크기에 무관하게 모두를 다 대상으로 해서 모두를 포용하면서 경제 성장에 기여하도록 하고 소득 불균형, 자산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모두의 성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생산적 금융의 해외 사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생산적 금융의 생태계, 생산적 금융에서 가장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야 될 사례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실리콘밸리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이 생산적 금융 생태계가 매우 명확하게 잘 발전되어 있는데, 제가 생태계라고 표시를 하는 것은 특별하게 어떤 벤처 캐피탈이든 은행이든 특별하게 잘하는 녀석이 하나 있어서 실리콘밸리가 잘하는 게 아니고, 개념 검증, 극초기에서부터 회수 단계인 엑짓에 이르기까지 전체 모든 단계가 체계적으로 잘 구축되어 있다라는 그런 점에서 생태계입니다. 그래서 5번 다섯 번째 생태계는 네 번째 스케일업을 필요로 하고, 스케일업 단계는 시리즈 A에서 C를 필요로 하고, 시리즈 A에서 C는 시드를 필요로 하고, 시드는 프리시드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른 어떤 기업에 비해서 이 혁신 기업들은 극도의 불확실성,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은 아직 검증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또 이들은 담보도 가지고 있지 않고 이미 성공한 사례도 없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도전이기 때문에 극도의 불확실성이 있는 거고, 그리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매우 긴 시간, 짧으면 3년, 5년, 길면 10년, 15년이 걸리는 긴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 그리고 극심한 정보 비대칭성에 놓여 있다는 점, 이 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금융기관 사이에는 서로 정보에 대한 비대칭성이 너무나 크다는 이런 특징들 때문에 일거의 자금을 한꺼번에 제공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쪼개서 단계마다 쪼개서, 제가 5개로 추계하겠습니다만 9개, 10개의 단계로 세분화되는 긴 아주 그런 단계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계 하나도 건너뛸 수 없는 그러한 필연적인 단계 설정이 있는 거고, 이것이 되어 있어야만이 소위 이 내생적 성장에서 이 얘기는 R&D 지식자본 투자가 가능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혁신금융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시해야 될 분이 바로 슈페터입니다. 슈페터가 1911년에 경제발전의 이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이거는 실물경제 발전에 관한 전략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책의 군데군데 들여다보면 금융에 관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금융의 현대적 뿌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들에 의하면 은행은 단순히 예금받아 대출하는 게 아니고 아이디어의 미래 가치를 현재의 구매력으로 전환시켜 주는 거다라는 그러한 데피니션이 있습니다. 바로 이 데피니션에 따라서 벤처 캐피탈과 기관 투자자와 은행과 그리고 R&D M&A와 IPO를 행하는 그러한 단계 설정들이, 역할 분담들이 단계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거고요. 지식자본 이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개념 검증입니다. 이 개념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R&D를 하겠다라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사실은 벤처 캐피탈들이 이를 평가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실리콘밸리의 가장 유명한 벤처 캐피탈의 하나인 세콰이어 캐피탈마저도 사실은 이 아이디어를 검증할 만한 역량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 검증은 미국이 국가적으로 이건 국가적 과제다라고 떠맡고 공적 자금을 들여서 이 과제를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영국,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맨 아래 빨간색으로 적혀져 있습니다만, 이 기관, 이 개념 검증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해서 내보내도 결국은 85, 90 정도가 여전히 실패를 직면하는 거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높은 실패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책임 추궁을 하지 않는 면책이 이 조건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여러분들 아마 다파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봤을 텐데, 다파라고 하는 것은 아파 앞에 D자를 붙인 겁니다. D자는 바로 디펜스입니다. 국방부에서 하고 있는 개념 검증 기관인데, 이게 국토안보부에서 하는 경우에는 그 앞에 HS를 붙이고, 에너지부에서는 하는 경우에는 뒤에다가 E자를 붙이는 등 이런 식으로 이제 아파 조직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 검증과 함께 상업화 연계 프로그램도 같이 작동을 하고 있어서, 벤처 기업이 들어와서 개념 검증이 이루어지면 이 개념 검증에 대해서 실력 있는 적절한 그 기술에 맞는 역량이 있는 벤처 캐피탈을 소개해주는 그러한 연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 미국이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VC 비상장 스타트업 투자 규모의 절반 이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리콘밸리는 미국의 절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 얘기하면 실리콘은 미국의 절반이고 전 세계의 4분의 1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실력 있는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이 거기 가 있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금융 생태계가 바로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슈페터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금융은 경제 성장의 결과가 아니라 원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업들이 하는 것들을 따라가는 금융이 아니라 금융 기업들을 지원하기도 하지만 기업들을 이끌어주는 그러한 역할로서 금융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바로 이러한 역량 때문에 미국에서는 은행들이 소위 투자성 대출이라고 부를 수 있는 벤처 기업에 대한 그 무담보 대출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미국에서는 전체 VC 지분 투자의 4분의 1 정도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거의 0에 가깝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 더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상황을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는 실리콘밸리에서 하고 있는 국가 지원 개념 검증 기관이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한 인프라도 사실은 부재하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이 벤처기업이 등장을 하면 등장 즉시 바로 주주 등록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비상장 기업의 0.65%만 등록을 하고 있어서 누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기관 투자자들이, VC들이 투자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연기금들이, 기관 투자자들이, 보험사를 포함해서 상당한 수준에서 운용자산의 일부를 이러한 벤처 투자 시장에 투입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의 경우에 2024년 말 기준으로 0.0145%쯤밖에 되질 않는다. 그리고 실리콘밸리 아까 보여드린 은행이 전체 VC 투자의 4분의 1 수준의 투자성 대출을 하는 이유는 미국에서 이러한 벤처 투자에 대한 위험 가중치가 100% 특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부분이 파생상품으로 분류가 돼서 위험가중치 400% 적용을 받는 그런 처지인 거고요. 그리고 VC와 은행의 협력 체계도 우리는 아직 없다. 이거는 생태계가 없다. 생태계라고 하는 거는 그들이 모든 파트너십을 가지고 협력 체계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다. 그리고 M&A 시장도 우리는 너무나 빈약하다. 라는 부분들. 그래서 사실은 맨날에 적어놨습니다만, 이러한 모든 단계적 과정이 사실은 우리는 다 분절화되어 있고 너무나 미약하다. 그래서 혁신금융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우리가 혁신금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될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상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정책 과제 몇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미 언급을 한 바들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첫 번째로는 정부 주도의 개념 검증 기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도 사실은 2022년도에 법을 제정을 해서 실패 면책 조항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기관을 만들고 법제화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미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벤처기업의 등록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가급적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기관 투자자 기반 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민연금법상 수익성 원칙과 안정성 원칙이 있는데, 그러한 원칙들을 작동함에 있어서 단기와 장기를 구분해서 적절하게 우리가 운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은행의 벤처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 신주 인수권 증권에 대해서 자기자본 대비 일정 범위 이내면은 위험 가중치를 100%만 적용하는 특례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워런트나 조건부 지분 인수 계약 등이 도입은 되어 있지만 우리가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한 유가증권의 법정주의를 완화하는 방안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우리나라 그 유수의 금융그룹들이 다들 내부에 그 VC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CVC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이 CVC들이 사실은 미국의 금융그룹 산하에 있는 CVC만큼 열심히 하지 못하는 좀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한계 중에 하나가 소위 그 CVC가 GP가 되고 외부에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 LP가 돼서 커다란 펀드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거를 벤처 투자 시장에 투여를 하는데, 문제는 미국에서는 금융그룹이 이러한 커다란 펀딩을 하더라도 GP로서 활동하는 자기 내부에서 조성한 그 금액에 대해서만 위험가중치 평가 대상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통으로 다 위험가중치 평가 대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러한 부담에 관한 문제가 존재해서 제대로 이게 활성화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데, 아래쪽에 적어놨습니다만 그거는 벤처 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GP와 LP 관계에 관한 거버넌스 문제를 적절히 해결해 주면은 이 문제를 일정하게 해소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M&A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미 예를 들면 여러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대표적으로 법인세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법인세법에 M&A에 관한 특례 조항들이 있는데, 매우 아쉽게도 주로 대기업의 그 M&A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만, 이 혜택이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M&A에 대해서는 별로 이 혜택이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행들이 이 투자성 대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위험가중치 100% 특례 조항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는 그 예금에 관한 문제가 하나 해결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뱅크 여러분들 잘 아시죠? 1983년에 설립돼서 2023년에 부도가 났는데, 이 은행이 바로 이 실리콘밸리의 벤처기업들에게 투자성 대출 상품을 만든 아주 역사적인 은행입니다. 실패해서는, 부도돼서는 절대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은행인데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미국 은행들 가운데 가장 혁신적이고 가장 진취적으로 벤처기업들을 지원했고, 그로 인해서 미국에 엄청나게 훌륭한 기업들이 탄생을 했는데, 그 기업이 디폴트가 난 그 뒷배경에는 소위 예금 구조의 경직성이 놓여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 예금은 누구나 다 원금이 보장이 되잖아요. 원금 보장이 되는 이유 때문에 은행이 조금만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면 얼른 찾아가서 그 돈을 뺍니다. 내가 그래야 원금이라도 건지지. 근데 알고 보면은 은행이 매우 말짱하게 건강한 은행도 그로 인해서 디폴트가 날 수 있습니다. 그 바로 얘가 실리콘밸리 뱅크입니다. 실리콘밸리 뱅크의 자산 규모가 200빌리언 달러였고, 손실이 일시적으로 났는데 그게 1.5빌리언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16빌리언 달러를 훨씬 초과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정말 세 발의 피인 조그만 손실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죠? 피터 틸이라고 0에서 1까지라는 유명한, 우리에게도 번역 익숙한 책인데, 그 책의 저자가 소셜미디어로 실리콘밸리 은행이 곧 도산 날 수가 있다, 빨리 돈 빼라라고 문자를 돌려서, 결국 그렇게 해서 그 유명한 피터 틸도 거기에 일조를 해버리고 말았는데, 엄격하게 계산을 해보면 부도 나서는 안 되는 너무나 말짱한 은행이 날아가 버렸어요. 우리 은행들이, 우리 금융기관들이 아까 그 김원수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자본 규제, 은행 건전성 규제, 이러한 차원에서 사실은 이게 발목을 잡는 요인 중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 예금의 위험 흡수 능력을 키워주는 그러한 구조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최근에 아래쪽에 그 파란색으로 링크 올려놨습니다만, 저게 이제 SSR에 올라가면은 제가 최근에 쓴 논문인데요. 그 논문에서 제가 제안하고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BCCD라고 부르는 새로운 예금 상품입니다. 이건 뭐냐면, 예금자들이 은행에 찾아오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은행예금의 10%라도 BCCD에 가입을 하면 추가적으로 리스크 프리미엄을 준다. 그리고 은행이 조금이라도, 그럴 일은 거의 없지만 조금이라도 필요하면 이거를 그 즉시 보통주로 전환하겠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는 예금입니다. 그러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수평으로 그 점 빨간 선, 저게 이제 왼쪽에 있는 게 그 통상적인 은행의 지금 대차 대조표인 거고요. 이 빨간 선만큼의 자산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저게 자기 자본을 초과하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 은행은 바로 부도가 납니다. 그런데 오른쪽에서는 BCCD라고 하는 새로운 상품이 있기 때문에 저게 그 순간 일부가 자본금으로 보통주로 전환이 돼서 그 손실을 커버를 합니다. 그러면 은행은 디폴트가 나질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은행을 포함한 보험 등등의 금융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생산적 금융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러한 부분까지도 보다
전체 대차대조표의 포괄적인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 도입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8가지 정도의 이제 저의 그 정책 과제를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제가 빠진 게 이제 2번 경업 금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2번 적의 내용이 뭐냐면 엔비디아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이 대기업인 그 LSI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거기서 상무이사를 하다가 이제 나와서 그 썬마이크로 시스템과 IBM에 있는 친구들과 3명이 창업을 했습니다. 1993년에 창업을 하는데 그때 이 3명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하는데 그 LSI CEO가 그 실리콘밸리의 가장 유명한 벤처 캐피탈인 세콰이어 캐피탈에게 젠순황 이 팀을 추천을 합니다. 이네들 정말 훌륭한 애들이야. 이 아이디어 성공할 수 있어. 지원 좀 해봐. 그래가지고 세콰이어 캐피탈에서 막대하게 지원을 합니다. 그게 성공의 출발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작동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가 상법상 경업 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 근무를 해서 특히 임직원으로 있다가 나와서 하는 경우에는 그거는 소송 대상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저게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K-엔비디아를 위해서는 손봐야 될 대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4번의 마지막에 있는 경영판단 원칙이라는 개념인데요. 금융기관이든 은행, 보험, 그리고 국민연금 이러한 기관 투자자들의 그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경영판단의 원칙이 일정 부분 적용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경영판단의 원칙은 여러분들 다 아실 테니까 따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 내어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에 세션에서 김자본 목사님께서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서 생산적 금융이 갖는 의미와 또 과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그러면 이러한 환경 속에서 보험 산업이 가지는 역할과 어떠한 영향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과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에 생산적 금융이 국정 핵심 과제로서 대두되면서부터 저희 원에서도 그 영향에 대해서 깊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반기 동안 연구가 진행이 되었고요. 오늘 발표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좀 구성이 되었습니다. 네, 발표는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생산적 금융과 관련해서 연구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국내 보험 산업의 자본관리 현황과 생산적 금융이 가질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저희 지급이력 제도를 개정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보험 산업 차원에서 필요한 과제들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칠 예정입니다. 생산적 금융은 앞서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결국은 실물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적인 부문으로 자금을 공급하고자 하는 정책 기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 한국에서 국민성장펀드와 1차, 2차 메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비단 정부 주도의 투자뿐만 아니라 금융업권이 자체적으로 생산적 부문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지원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은행권이나 보험업권에 대해서도 건전성 제도를 합리화하는 방안들이 도입되거나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저희 보험업권에서도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8조 원 투자를 포함해서 향후 5년간 약 40조 원 이상의 규모의 금액을 생산적 금융에 투자할 것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생산적 금융에서 보험회사는 사실 장기자본 혹은 인내자본의 공급자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수취한 보험료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운용해야 되기 때문에 첨단 산업이나 벤처기업과 같이 인내 자본이 필요한 프로젝트 투자에 강점이 있습니다.
사실 세계적인 추세를 봐도 이런 보험 산업의 장기 자본력이 인정을 받아서 벤처 캐피털이나 사모 자본들이 보험 시장으로 유입되거나 진출하고 있는데요. 국내 보험 회사 입장에서도 생산적 금융에 참여할 요인들이 존재합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보험회사는 장기 부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산 부채 관리를 위해서 장기 자산을 보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장기 투자물이 제한되어 있던 국내 여건상 보험 산업의 상당 자산은 초장기 국고채 중심으로 집중이 되었습니다. 초장기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 참여자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대규모 수요가 국고채의 금리를 왜곡하는, 금리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보험회사가 장기 국고채를 매입하는 것이 할인율을 낮춤으로써 자본을 추가적으로 압박하는 딜레마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에는 장기 해외 대체 자산과 같은 대안들을 모색해 왔었는데요. 생산적 금융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을 창출해 줄 수 있는 인프라와 같은 자산들은 장기 대체 자산으로서 기능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국고채 중심의 자산운용 전략은 보험산업의 자산운용 수익률을 낮추는 요인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보험산업의 자산운용 수익률 지난 5년간을 살펴보면 국고채 금리와 비슷하게 3%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낮은 자산운용 수익률은 보험회사가 제공해야 되는 혹은 보장해야 되는 이율보다 수익률이 낮아짐으로써 발생하는 2차 역마진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요즘같이 고수익 자산 관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낮은 수익률은 결국 연금 상품이나 보험회사의 저축성 상품의 시장 경쟁력을 약화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생산적 부문에 대한 투자는 안전자산 대비해서 높은 수익률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적 금융 참여를 통해서 투자 수익도 확보하고 수익률 제고를 통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의 생산적 금융은 지급 여력 관리 측면에서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있습니다. 2023년에 시가평가 기반의 제도가 도입되면서 최근에 금리가 상승하기 전까지 보험산업은 지급 여력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인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본 자본 킥스 비율이나 듀레이션 갭 규제와 같은 새로운 규제들이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그 어느 때보다 지급 여력 관리에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산적 부문에 대한 투자는 높은 경제적 위험성을 동반하고 또 추가적으로 투자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자본 부담 확대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생산적 부문의 높은 위험성은 시가평가제도 하에서 보험회사의 자본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높은 변동성은 결국 높은 요구 자본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지급 여력 비율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투자 재원 측면에서는 보험회사의 기존 자산은 사실 ALM을 위해서 상당 부분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저축성 상품이나 연금 상품의 비중이 감소하고 또 시장 점유율도 감소하는 형태로 인해서 보험회사는 안정적으로 대규모 장기 자금을 확보하는 수단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보험회사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에서는 생산적 금융이 보험회사의 지급 여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점검하고 또 생산적 금융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혹은 자본 관리 측면에서의 과제들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먼저 KICS에서 생산적 금융과 관련이 높은 할인율과 주식 위험액 산출 방식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또 보험산업의 현재 자본관리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생산적 금융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급여력제도 합리화 방안들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국내외 지급여력 제도를 비교하고 해외 개선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보험회사가 생산적 금융에 원활하게 참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제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국내 보험회사들의 자본관리 현황과 생산적 금융이 가질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KICS에서 할인율과 주식 위험액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았는데요. 현행 제도 하에서 할인율 곡선은 기본 무위험 금리 기간 구조에 변동성 조정 또는 매칭 조정이라고 하는 조정 항목을 가산하여 산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국내에서 매칭 조정을 적용한 사례는 없고요. 국고채에 기반한 무위험 금리 기간 구조에 변동성 조정을 가산해서 할인율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변동성 조정은 시장 변동에 따라서 단기적인 자본 변동성을 완화해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변동성 조정 같은 경우에는 보험산업의 대표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산출하고 모든 회사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매칭 조정 같은 경우에는 자산과 부채가 현금 흐름이 굉장히 유사하면 자본 변동성을 잘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변동성 관리 효과를 반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개별 회사의 특정 자산 부채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산출하고 결국은 매칭된 자산의 수익률을 할인율에 반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매칭 조정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다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생산적 부문에 투자할 유인이 커지게 됩니다. 생산적 자산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자산 수익률을 높일 수 있으면 그게 곧 할인율을 높이기 때문에 부채의 부담은 경감시키고 투자 수익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칭 조정이 어떻게 보면 생산적 금융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발표 후반부에서 매칭 조정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식 위험액입니다. 주식 위험액은 요구 자본 항목인 시장 위험액의 하위 항목인데요. 시장 위험액은 금리나 주식과 같이 시장 요소의 변동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측정합니다. 보험회사의 생산적 금융 같은 경우 현재 상황에서는 주식이나 펀드 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요구 자본, 즉 주식 위험액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주식 위험액은 주식 투자 금액의 충격 수준이라고 하는 수치를 곱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때 같은 금액을 투자하더라도 주식의 유형에 따라서 다른 충격 수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벤처기업과 같은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기타 주식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가장 높은 충격 수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높은 요구 자본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국내 보험 산업의 요구 자본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말 기준 보험 산업 전체의 요구 자본 중에서 시장 위험액의 비중은 37% 수준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생명 장기 손해보험 위험액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장 위험액 중에서도 58%는 주식 위험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위험이 요구 자본, 나아가 지급 여력 비율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식 위험액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가장 높은 충격 수준을 적용했던 기타 주식에 대한 요구 자본, 즉 기타 주식 위험액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보험 산업의 전체 운용 자산 중에서 주식의 비중은 11% 정도이고, 사실 주식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을 제외한다면 4% 수준으로 낮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적은 주식 투자 금액만으로도 높은 요구 자본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적 부문에 대한 어떤 지분 투자가 지급 여력 비율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었고, 저희는 그래서 가상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해당 분석을 진행해 봤습니다. 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싶기 때문에 산업 전체를 하나의 보험회사로 가정하였고요. 이 회사는 벤처기업에 대해서 24조 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왜 24조 원이냐라고 하시면 이전에 발표되었던 자료 중에 자본 규제 개선에 따라서 보험 산업이 추가로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금액을 활용을 하였고요. 금액에 따른 결과의 변화는 부록을 통해서도 참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분석의 단순화를 위해서 주식 위험액과 시장 위험액, 요구 자본을 제외한 다른 모든 항목은 2025년 말 기준으로 고정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벤처 투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요건대로라면 기타 주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49%의 높은 충격 수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즉 투자 금액의 절반에 가까운 12조 원만큼 기타 주식에 대한 요구 자본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 결과 전체 요구 자본은 8조 원이 증가하게 되고 지급 여력 비율은 기존의 208%에서 12%포인트 낮아지는 196%가 됩니다. 결국 생산적 부문에 대한 투자는 요구 자본 확대를 통해 지급 여력 비율을 낮추고 자본 부담을 확대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생산적 부문의 투자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익 창출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서 생산적 부문에 대한 투자가 연평균 10%의 수익, 즉 평균 2.4조 원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사실 생산적 부문에 대한 투자가 단기적으로 이익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이익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지만 분석의 편의상 매년 평균에 해당하는 이익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평가 이익은 자본 항목에 적립이 되기 때문에 가용 자본을 증가시키게 되고 그 결과 지급 여력 비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결국 생산적 부문 투자로 인해서 지급 여력 비율이 낮아졌던 효과 중에 일부분은 수익 창출을 통해서 어느 정도 완화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여전히 요구 자본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급 여력 비율을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서 유의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뮬레이션 결과는 단순화된 모형을 바탕으로 산출한 것이고요. 실질적인 영향은 보험회사가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나 투자하는 방식, 수익을 활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 재원을 마련할 때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마련했다면 금리나 신용 위험액과 같은 다른 요구 자본 항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생산적 부문 투자가 보험회사의 자본 부담을 확대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요. 다만 생산적 금융 기조에 따른 투자는 기존의 통상적인 벤처 투자에 비해서 실질적인 위험도가 낮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정부 재정의 후순위 보강을 통해서 금융 위험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또 생산적 부문에 대한 규제 완화나 세제 혜택을 통해서 비금융, 즉 약간 운영상의 위험들을 완화해주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벤처 투자는 장기간 보유하는 것을 좀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장기 보유에 따른 변동성 완화 효과까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산적 금융의 실질적인 위험을 반영하기 위해서 사실 얼마 전인데 지난달 말에 지급 여력 제도를 합리화하는 방안들이 도입된 바 있습니다. 각종 위험액을 완화하는 방안들이 도입되었고요. 매칭 조정과 같은 다른 항목들도 기존에 논의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연구에서는 지급 여력 비율에 대한 영향이 특히 클 것이라고 예상되는 매칭 조정과 주식 위험액 제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진행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그렇다면 실제로 국내 지급 여력 제도에 개선의 여지가 있었는지 혹은 유사한 목적으로 제도를 개정한 사례가 있었는지를 보기 위해서 주요국 지급 여력 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할인율 산출 방식을 좀 비교해 보면 주요국 할인율 산출 방식은 모두 자산과 부채의 현금 흐름의 안정성, 상호 간의 매칭 정도, 그리고 관리 방법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솔벤시 2나 영국의 솔벤시 UK 같은 경우에는 국내와 같은 방식으로 무위험 금리의 변동성 조정이나 매칭 조정 두 항목 중 하나를 가산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ICS나 일본의 ESR 같은 경우에는 자산과의 현금 흐름 매칭 정도에 따라서 보험 부채를 선제적으로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할인율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탑과 미들 버킷으로 분류가 된다면 국내의 매칭 조정과 마찬가지로 매칭된 자산의 스프레드를 할인율에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결국 국내 매칭 조정 제도를 여러 단계에 걸쳐서 적용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적인 적용은 보험회사가 자산의 현금 흐름 매칭 효과를 보다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주요국들의 주식 위험액 충격 수준을 살펴보면 사실 국내의 수준이 다른 제도에 비해서 높지는 않습니다. 이 말인즉슨 국내의 주식이나 지분 투자에 대한 자본 규제가 해외 대비해서 엄격하지는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최근 유럽의 경우를 보면 보험회사의 실물 경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급 여력 제도를 개정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유럽연합을 살펴보면 보험회사의 주식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장기 보유 주식에 대한 요건을 완화하고 또 적격 모험 자본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조항들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영국에서는 솔벤시 2를 자국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과정에서 보험회사의 투자 유연성을 확대하고 또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좀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매칭 조정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매칭 조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고 또 매칭 조정 적용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들도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저희도 여러 가지 제도 합리화 방안들을 생각해 봤는데요. 사실 저희가 생각했던 방안들의 상당 부분이 규제 개정 사항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연구에서는 매칭 조정과 주식 위험액 개선 방안에 세부 개정 근거나 적용 방법, 또 추가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보완 사항들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개정 방안들이 적용되었을 때 지급 여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매칭 조정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매칭 조정은
매칭된 자산의 수익률을 할인율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수익성 있는 투자를 할 유인이 확대가 되고 또 가용 자본을 확충해야 된다는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가 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조항 속에도 매칭 조정 제도가 존재하는데 국내에서 활용한 사례는 없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로 현행 규정상 매칭 조정이 적용 가능했던 자산은 현금 흐름이 고정되어 있는 채권과 같은 자산으로 한정되어 있고 또 부채와 자산 간의 현금 흐름 매칭 요건이 정성적이면서도 매우 엄격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까다로운 요건 외에도 매칭 조정 적용이 용이한 상품군들, 저축성 상품이나 현금 흐름이 안정화된 연금 상품들이 비중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매칭 조정의 활용도 역시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 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으로는 매칭 조정의 적용 자산을 현금 흐름이 고정된 자산에서 영국의 사례에서처럼 현금 흐름 예측 가능성이 높은 자산까지 확대하고 또 ICS의 사례와 같이 현금 흐름 매칭에 있어서 일정 수준의 미스매칭을 허용하는 방안들을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영국에서도 사용하고 있는데 현금 흐름 매칭률을 테스트하는 어떤 표준화된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감독의 일관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요건을 입증하는 과정의 편의성을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국내 상품 중에서 사실 일시담이다 완납 연금보험과 같이 전통적으로 매칭 조정을 적용하기 쉬운 상품 외에 완화된 요건 하에서 어떤 상품들이 매칭 조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연구에서도 일정 수준 미스매칭이 허용된다면 뭐 시장 가격 조정률을 적용하는 상품이나 다른 상품에 대해서도 매칭 조정을 적용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의 생명보험회사는 매칭 조정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보험 부채를 관리하고 또 수익성 있는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비바 같은 경우에는 연금 상품의 상당 부분에 대해서 할인율을 산출할 때 매칭 조정으로 124bps를 가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적용하는 변동성 조정이 35bps인 점을 감안해 보면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결국 매칭 조정을 통해서 할인율을 효과적으로 높이고 부채를 낮춤으로써 가용 자본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피바에서는 매칭 조정을 통해서 보험 부채를 64억 파운드 경감하고 그에 따라 가용 자본이 52억 파운드 증가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식 위험액 완화 방안입니다. 주식 위험액 완화 방안으로는 정책 프로그램 혹은 적격 벤처 투자에 대해서 주식 위험액 충격 수준을 낮춰주는 방안, 또 적격 인프라와 장기 보유 주식 특례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각각의 방안들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생산적 금융 기조에 따른 위험 완화 요인들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뭐 정부의 후순위 보강에 따른 금융 위험 완화 효과나 비금융 위험 완화 효과, 그리고 장기 보유에 의한 변동성 완화 효과를 반영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책 프로그램 특례인데요. 정책 프로그램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정부가 후순위 보강하는 비율만큼 충격 수준을 낮출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정책 프로그램은 이제 오른쪽 아래에서 보시다시피 특정 경제 분야에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부가 투자자에게 보조를 제공하고 또 정부의 감독으로 위험 요소들을 제한할 수 있는 투자 사업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특정 인프라 프로젝트의 정부의 우선 손실 충당 금액이 전체 금액의 20%라면 충격 수준은 49%가 아니라 20% 낮춘 39.2%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 자본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사례로 신한우이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어떤 사업비 구조를 보면 현재 공표된 바에 의하면 사업비 3.4조 원 중 후순위 대출이 약 3,900억 원 정도로 후순위 보강 비율이 10% 이상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기 보유 주식 특례의 범위를 기존에는 선진시장 상장 주식으로 제한하고 있었는데 이를 선진국 비상장 주식과 적격 벤처펀드까지 포함하는 방안이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의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49%의 충격 수준을 적용하였는데 현재는 장기 보유 주식 특례를 적용한다면 20%까지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요구 자본을 절반 이상 낮출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적격 요건을 충족하는 벤처 투자에 대해서 충격 수준을 완화해 주는 방안이 도입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나
벤처투자 촉진법에 따른 벤처기업 펀드에 대해서 충격 수준을 선진시장 상장 주식 수준인 35%까지 낮춰주는 방안도 함께 도입되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전격 인프라 특례 요건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신재생 에너지나 AI 데이터 센터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인프라를 적격 인프라 특례의 예시로서 포함시켰습니다. 적격 인프라 특례 같은 경우에는 장기 보유 주식과 같이 제일 낮은 충격 수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요구 자본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입된 방안들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벤처 투자에 대해서 위험 관리 그리고 투자 관리에 관한 요건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벤처 기업에 대해서 사실 요구 자본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규제가 개정이 되고 있는데 상장 기업 대비해서 벤처 기업의 위험이 실질적으로 높을 수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분산과 같은 위험 관리 요건들도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실 이 부분은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벤처 펀드에 대한 요구 자본이 낮아질 때 그것이 곧 국내의 생산적 부문의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내 벤처 기업 투자 비중에 대한 요건을 명시할 필요도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벤처 투자 촉진법에 어느 정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해당 법에서는 40% 정도 국내 벤처나 창업가한테 투자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이제 그러한 비중 요건을 70%로 높여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적 금융으로 더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투자 비중 요건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데이터 센터와 같은 첨단 산업 인프라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대중이 이용하는 도로나 항만과는 수익 구조나 어떤 이용자의 특성이 굉장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례 요건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차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위기 상황 분석이나 수익 예측 가능성에 대한 요건이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장기 보유 주식 특례 활용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사실 기존의 장기 보유 주식 특례 경우에도 선진시장 상장 주식에 적용할 수 있었고 보험회사들이 선진시장 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구 자본을 낮추는 데 활용할 수는 있었지만 활용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럽의 사례를 참고해서 강제 매각을 회피 요건을 완화하거나 재설정 요건 등을 완화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현행 새로운 개정안에 따르면은 장기 보유 주식의 대상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발생하는 분산 효과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상관관계 체계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입된 주식 위험액 완화 방안이 지금 여력 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산업 전체를 대표하는 하나의 보험회사 A가 다시 한번 벤처기업에 24조 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개정 방안을 적용하기 전과 후에 지급 여력 비율의 변화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개정 방안 적용하기 전에는 49%의 높은 충격 수준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장기 보유 주식 특례와 포순위 대출 20%를 반영한 정책 프로그램 특례를 함께 적용한다면 충격 수준을 16%까지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요구 자본이 늘어나는 정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지급 여력 비율 하락 효과도 현저하게 낮아질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개정 방안 적용 전에는 208%에서 196%까지 12%포인트 지급 여력 비율이 감소하였는데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요건을 중복 적용한다면 지급 여력 비율이 204%까지밖에 낮아지지 않아 하락 효과가 4%포인트에 그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주식 위험액 완화 방안을 도입한다면 보험회사의 지급 여력 비율의 하락 압박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 자본 부담이 줄어들면서 보험회사의 투자 여력은 늘리고 생산적 금융에 참여할 유인 역시 확대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 노력 이외에도 보험산업 차원에서 생산적 금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보험산업의 성장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자본관리의 효율화, 상품 구조의 정비, 그리고 자산 운용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본관리 측면에서 보면은 예를 들면 파생상품을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지급여력 제도에서는 파생상품을 통한 위험 효과 관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 같은 경우에는 현물 매입 대비해서 훨씬 적은 자금으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자본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죄송합니다. 보험업 특성을 반영해서 새로운 위험 회피 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범위가 확대되는 방안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생 상품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파생 상품 활용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기존의 인프라도 충분히 기존의 기준이나 인프라도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산적 금융이 장기간 지속되기 위해서는 생산적 자산과 현금 흐름이 유사한 혹은 매칭을 할 수 있는 상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품들을 개발하고 판매함으로써 투자 재원을 마련하고, 또 말씀드린 매칭 조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가용 자본에 대한 부담까지 낮출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생산적 금융이 성공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수익성과 어느 정도 안정성을 겸비한 투자처를 발굴하고 효과적인 자산 배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자산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을 확충하거나 전문 기관과의 제휴 등이 필요할 뿐더러, 보험회사 내부에서도 생산적 금융과 관련된 위험 관리 그리고 투자 의사결정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생산적 금융 기조 아래에서 보험회사의 지급 여력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보험회사의 생산적 금융 참여를 위한 제도적 측면, 자본관리 차원 측면에서 과제를 논의해 보았습니다. 정부의 재정 후순위 부담이나 자본 규제 합리화 방안들은 생산적 부문의 높은 경제적 위험성으로 인한 보험회사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험 산업이 효율적으로 자본을 관리하고 장기 투자에 적합한 상품을 개발 판매한다면 효과적으로 투자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보험 산업은 지금까지 보험 판매를 통해서 보험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사회적 안전망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장기 투자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다만 2023년 시가평가 제도가 도입되고 또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됨에 따라서 보험회사는 현재 자본 관리를 안정적으로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투자 수익도 함께 확보해야 하는 이중적인 부담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 산업의 성공적인 생산적 금융은 수익성과 건전성을 함께 확보하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고, 자본 규제 합리화와 같은 제도 개선 노력들은 이러한 참여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네, 그래서 생산적 금융의 성공적인 추진과 보험 산업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